하이, 반갑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좀 쫄리면 일러오든가. 네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안 보여. 내가 끌 테니까. 자, 태연아, 잘 듣고 있지? 언제 시작했는지 쌤한테 문자 보내. 이렇게 하면 저 언제 보냈는지, 언제 들었는지 안다고. 영상으로 올리면 바로 못 들어. 이게 바로바로 들어야 되는데, 막 인간 듣는 것처럼 미루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인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노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라고요. 인증 그거를. 그렇게 하기도 해. 그렇게 하기도 해. 태연이 잘하겠지 뭐, 그지? 믿는다? 항상 믿으면 배신을 때는 사람. 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고요. 고생 많았고요. 또 이제 내년 2022년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시작하면 코로나가 왔고 타격이 너무 컸어요. 다행히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봐서 그나마 좀. 근데 그게 이제 중2 때 이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거든. 누적된 게, 반복된 게, 빵꾸난 게. 근데 그걸 이제 올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고 내년 되면 3학년 되는 거잖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괜찮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찮아지고 마스크는 좀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버스차까지 다 맞으면은 그나마 좀 이제 많이 코로나가 정말 될 것 같고요.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내년 1년은 많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있는 해입니다. 더 분발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어떤 그런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된다.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지문을 선생님이 읽을 때는 저런 것도 있었네, 저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런 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휴대북과 신문 읽기를 통한 외적인 자극,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모, 문장을 깔끔하게 정성껏 필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도 달면 좋고 안 달아도 괜찮고, 문장을 적으면서 내가 이 책에서 이 칼럼에서 이거 정도는 내가 건진다. 공책에 있으니까 항상 공부의 시작은 복습이다. 오늘 공부 시작했으면 어제 뭐였지? 쓱 한번 보는 거. 이거 공부했었지? 이거 공부했었지? 이건 뭐였지? 그 5분 복습이 엄청 효과가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험 기간 때 그렇게 부담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 기간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때 조금씩 공부해 놓는 것이 국어에서만큼은, 특히 언어 과목만큼은,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날 시험 기간 4주 만에 그걸 다 암기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국어도 해야지 다 해야 돼. 힘들잖아. 그래서 수업 할 때에는 예습 부족을 하더라도 수업 최대한 잘 듣고 표시하고 필기하고 막 하고 끝나고 나서 2분 복습, 3분 복습, 다음날 5분 복습, 이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신문 읽기와 휴대북은 날마다 조금씩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신문 읽기를 한두 개 봐서 한 장, 두 장 정도 다 못하면 그 다음 주 하면 되지. 일주일 단위로 쌤이 준비를 하는데 지금 4가 있거든. 지금 이제 3을 기저귀를 받으면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좀 제가 기록을 하니까 좀 늦는구나. 일단 늦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괜찮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꾸준하게 하면 된다. 공적으로는 그게 국어 실력을 기르는 거니까 부담스럽겠지만 좀 부담스러워도 돼. 이제는 중3 됐으니까 글 읽는 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시험을 잘 보는 것은 가장 당연한 것이고, 대학 가서 전공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빨리 읽어야 되고, 국어책은 한 권이잖아. 한 학기에 한 권이잖아. 그랬지? 한 학기에 한 권이지? 두 권인가? 두 권이지? 1년에 두 권이지? 네. 한 학기에 한 권이잖아. 대학 수업도 한 학기별로 강의가 이루어지거든. 한 학기. 8학기야, 총 대학은. 4년 동안 2학기씩이니까. 한 학기에 과목이 7과목이야. 보통 7, 3, 21, 21학점이 맥시멈이야. 3학점짜리로 치면 중학교처럼 미국에서 있으니까 학점제 대충 알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
학점제에 이제 아마 시범 케이스 들어갈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가면. 어쨌든 또 한 일곱 과목이라고 치면 메인 교과서 텍스트북이 한 권. 그리고 교수님이 이것도 보세요. 안 볼 거야? 봐야지. 교수님 보라고 하면 봐야지.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 아우르면 주제에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교수님들 따라서 최대 5권, 세에서 2-3권 정도는 기본 참고도서가 따로 붙는단 말이야. 안 볼 거야? A 플러스 받아야 되는데 봐야지. 그러면 35권이야, 35권 맥시멈. 그거를 한 3월, 4월, 5월, 6월, 7월, 6월까지잖아요. 대학교는 6월 말에 기말고사 보면 끝이거든. 그러면 4개월 동안에 35권, 4, 7에 28, 한 달에 7, 8권을 읽어야 돼. 그럼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어야 돼. 전공서적을, 교양서적이 아니야. 전공서적은 되게 재미가 없고 두꺼워. 전공책은 두꺼워. 그게 문제야. 얇지가 않아. 기본 500페이지야. 그러니 요약 독해, 발췌독, 통독 엄청 필요하지. 메인 텍스트북은 꼼꼼하게 정독해야 되고 서브하는 거는 메인 텍스트의 부족한 부분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훑어 읽어야 되고 정확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 거기 다 국어 실력이야. 어떤 종을 선택하든 교재는 텍스트북이야. 미디어도 마찬가지야. 미디어 독해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국어 실력은 중요하다. 틈틈이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라. 중요한 문장 포인트를 잡고 이게 이 내용이구나 정도는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고 개념어나 어휘, 모르는 어휘들은 반드시 체크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문맥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알겠지? 자, 26쪽을 펴보세요. 글을 읽겠습니다. 26쪽. 정체성과 소비의 메커니즘. 타이틀이 있긴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타이틀이 없어요. 시험에 타이틀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야.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있으면 좋죠. 제목이 포인트니까. 요약하는 거니까. 없다 치고.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경제 이론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수요와 공급이다. 마켓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 S, 공급선, 수요가 T구나. 공급이 서플라이가 S고 수요 공급선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다시 수요가 올라가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참 좋아요. 미리 알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 빔 프로젝터가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해. 근데 공급은 100개 한정이야. 100개 한정이야.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1000명인데 100개밖에 없다. 경쟁률이. 그러면 10대1 아니야, 10대1. 그러면 부르는 길 갑시다. 라는 배짱으로 나오는 거야. 원래 10만 원인데 20만 원이야? 올려버리면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살 거 아니겠니? 한정판이라면.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그룹 있니? 없니? 너는? 없니? 뭐했어? 아이돌 그룹도 없고. 아무튼 뭐 그래? 어쨌든 좋아하는 그룹의 팝스타의 한정판 앨범이다. 한정하는 거지. 사이트 오픈 시간 막 그때까지 뭐 광클 하는 거 아니겠어? 나한테 부탁하고 뭐 친구가 다 해가지고 제발 하나만 걸려라. 그걸 꼭 득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내가 서태지 앤 보이즈의 오랜 팬이야.
이제 한정판 뭐 DVD 공연 실황 녹화한 DVD 나오면 그거 사라고 막 나한테 PC방 가고 막 그랬어. 속도 빨리 되는 거니까 사면 엄청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놓고 안 봐. 사놓고 안 봐. 이 그 워낙에 고화질이라 이 일반 컴퓨터 잘 안 돌아가거든. DV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보고 그냥 만족하는 거지. 쌤이 저 책을 샀지만 아직 못 읽는 게 많거든. 보고 만족해. 아 좋다. 그냥 좋아. 어떠니까 이거요. 반대로는 수요가 별로 없는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안 사니까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으니까 가격이라도 내려가지고 많이 팔게 하는 전략인 거지.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경제 지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개념들이 좀 낯설어서 일단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론의 문제점이잖아. 그지? 이 한 문장에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이 나왔는데 거기 결정하는 이론이 나왔는데 바로 뒤에 하지만으로 이 이론은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 포인트가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대. 공급은 상관없고 수요, 즉 물건에 대한 필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이 물건이 필요한, 왜 이 물건에 수요가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이다, 도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말은 심리.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전혀 관련 없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심리로 털고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 진짜 많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동전선언도 엔드게임도 안 나오고, 엔드게임? 아벤져스 같네? 안 나오고 북한이 핵무기 있고 하니까 그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이 있다가 갑자기 북한이 막 미사일을 막 쏜다. 그러면 북한 미사일이랑 우리나라 증거시장에는 딱 보면 무슨 관계야. 근데 혹시라도 전쟁이 터지면 내 재산이, 전쟁 터지면 이제 공장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망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 떨어질 거니까 미리 손 털고 나가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훅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야 다 올려들면 디폴트 붕괴가 되는 거지. 다 뱅크런 되는 거야. 뱅크런 되는 거지. 자, 수요는 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데 욕망을 일으키고 실현하는 방식이 꼭 경제적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그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 경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다는 거지, 그지? 다른 요인으로 인간의 욕망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 욕망 때문에 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욕망이 반영되고 욕망 때문에 소비를 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이론으로 설명 못한다. 왜 수요가 팍 증가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 소비를 하는 인간의 욕망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등골 브레이크라고 들어본 적이 있니? 몇 년 전에 왜 그 노스페이스 패딩, 지금은 또 지금 롱 패딩 이 유행이잖아. 없으면 좀 이상하고 그지? 특정 브랜드의 비싼 고가의 브랜드의 롱 패딩 그게 유행이었단 말이야.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있으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교복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를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욕망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욕망을 이제 별도의 이제 만들어내는 자본의 속임수도 충분히 있다. 광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 소비 욕망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하고 이거 안 하면 왠지 좀 쫄리는 것 같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 자동차 광고하는데 여자가 왜 나와? 저런 미인 얻고 싶으면 너는 이런 차를 사야 돼. 이런 거야 이게.
저런 차, 그러니까 저런차는 아파트, 저런차는 고급 주택 이런 고급 주택 사이로 저런차가 멋진 세단이 막 나오는 거야. 이거 사면 여기 산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급과 관련된 클래스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자동차는 필요에 따라 능력껏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큰 차 사려고 하고 비싼 차 사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어. 이런 것들 따라서 별표 차별화, 모방, 유행과 같은 소비의 메커니즘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차별화, 모방, 유행이 나올 것이야. 나는 차별하겠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 집탈 정체성. 어려운 말이다. 어려운 말이야. 집단, 계급이라는 거 아니야. 남성이면 남성, 성, 여성, 남성, 연령, 노년세대, 중장년세대, 청년세대 뭐 이렇게 있겠지. 직업, 전문 직업 아니면 노동자계층,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되겠지. 계층, 신분. 계층과 신분은 공식적으로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나뉘어져 있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중산층 이렇게 있는 거지. 미들 클래스라고 하나.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이 다르지. 남성이 원래는 향수 별로 안 썼는데 요새는 이성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그런 게 되게 많아. 쟤네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면 뭐 룩백 향수 2+1 이제 바디 스프레이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이성에게 어필하려는 남성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거만 뿌리면 무조건 여자가 뒤돌아본다. 이성치고 생긴다. 근데 그런 광고의 모델 남자는 항상 잘생겼어. 키도 크고. 뭔가 좀 그렇잖아. 이런 것들. 아무나 룩백하건 잘생긴 사람이 왜 룩백하는 거지. 호감이 생기니까. 향으로는 안 되겠지. 근데 그런 걸 막 자극을 해. 성, 이런 것들. 소비 이런 측면과 연관된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남성의 옷은 거칠고 무거운 재질의 각진 디자인이 많은 반면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 무거워? 아닌데 거칠고 그럼 여성의 옷은 가볍고 부드러운 직물의 곡선의 디자인이 많은 것이나 그렇대. 알아두고 차이가 있다는 거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지. 부유층, 계층이겠다, 그지? 그 비싼 차 남다르게 보이고 하려는 것도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린 너희랑 달라. 이런 것들. 그리고 고급 브랜드의 옷은 못 알아보잖아. 아는 사람만 알아보잖아.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비싼 브랜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 대충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것들은 들어봤잖아. 구찌 들어봤잖아. 그 다음에 완전 생소한 띠어리라는 브랜드 알아? 띠어리가 아니라 띠어리 그런 브랜드 알아? 모르지? THEO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게 고급 명품 브랜드래. 근데 우리들은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걔네들끼리는 서로 막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꺼져라. 아는 사람 만나면 오 띠어리?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같잖아, 그치? 그런 것들. 차별성을 드러낸다. 차별성이라는 욕망. 우리는 너희와 달라. 남자가 말이야. 그럼 하늘하늘 거리는 옷 입고 말이야. 각진 청바지 딱. 그 깍두기 형님들이 입는 그 검정색 금목걸이 딱 하고 말이야. 이따만 왕반사 치고 조폭이네. 이런 것들도 조폭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차별화 수단일 거야. 그렇지. 그런 것들도. 됐다.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차별성이라는 욕망이 소비를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문단에서는. 맞니? 다 보자. 모방이 뭐야? 따라하기, 흉내내기 그런 거 아니겠어? 잘 모르면 잘하는 사람의 방식, 기술을 모방하는 거지. 그러면서 연구하고 숙달되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예술의 발전 아니겠어? 스승한테 그대로 물려받아. 판소리.
재미물로 나간다 따라가는 거지. 벌써 돌아가시면 나름 나만의 창법을 이제 만드는 거지. 그게 판소리 1세대, 2세대, 3세대 쭉 나가는 거야. 모방은 일단 그런 거야. 동질화다. 모방은 동질화다. 모방이 동질화다. 같아지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니까 같아지는 거잖아. 그지? 피아노 사례야, 사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단찰. 피아노가 비싸니까. 더더군다나 피아노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안 돼. 단독주택, 저택 이런 데가 또 공간도 방 한 칸 차지해야 돼. 거실 넓은 데가 있어야지만 이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 이런 것들. 그 피아노가 놓여야 할 환경이 바로 엄청 잘 사는 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였어. 요즘은 뭐 이제 소음, 층간소음만 할 때면 아파트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층간소음 문제가 예민하지. 그지? 또 단독주택, 여기 단독주택 한 1층짜리, 2층짜리 그런 데 어울리겠어? 방 좁은데? 안 되지. 우리 영화에서 볼 법한 기생충에 나오는 거기 이선균의 집,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유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피아노 왜 선택됐는지 나오는 거야. 보다 대부분이 피아노를 배운다. 대중적이다. 따라하는 거야. 아, 상대층 되려면 피아노쯤은 배워야 되겠구나. 또 뭐가 있을까? 음식으로도 뭐가 있을까? 스테이크? 칼질. 칼질하는 거? 돈가스. 뭐야? 그 커틀릿? 포크 커틀릿? 그 돈가스 원래 명칭이잖아. 포크 커틀릿 맞지? 그게 옛날에는 지금이야 분식으로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레스토랑 가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 우리나라 말로 경양식집이라고 그랬어. 경양식집. 그럼 거기 가면 옷 차려입고 가야 돼.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친구를 사귀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오랜만에 칼질하러 간다. 이런 거야 이게. 그럼 깜짝이야. 그런 것도 있고 말이야. 그지? 웨딩 음식. 응? 웨딩 음식 같은 거. 웨딩 음식? 웨딩 가면 딱 차림하고 그런 그렇지. 그런 것들. 자, 모방의 동기는 모방을 왜 하냐? 모방 대상, 즉 상류층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촉발된다. 생긴다. 아니, 뭘 좋아 보이는 게 저걸 내가 따라하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걸 모방하는 거지. 떨어지는 걸 모방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잖아. 라면 먹는 걸 턱수 차려입고 라면 먹는다? 좀 거시기 해. 그지? 내가 올라갈 거다. 라는 게, 하지만 이렇게 모방이 진행될수록 원래 차별적 의미는 상실되고 차별성과 모방은 얼핏 보면 서로 반대 개념인 거잖아. 그지? 차별적 의미는 상실되겠지.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상류층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원래는 상류층이 아래 것들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고급차를 샀어. 그래서 얘는 3000cc 이상, 300명 이상, 에쿠스라든가 그랜저 이런 것들, 아니면 수입차, 넘사벽이지. 보통 이 차 없는 사람이 있거나 있어도 1.5 소형차 정도 끼켜봤자 할부 엄청 많이 받아요. 2.0 소나타 이런 거. 보통 모델이 막 3.0은 3, 4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가니까 이건 못한단 말이야. 계획이 있었어. 근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웬만큼 월급이 좀 올라가면은 무리해서라도 차라도 카푸어라고 하잖아. 왜? 집은 없지만 차는 좋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할부 80만 원 때려받고 막 벤츠 뽑는 거야. 벤츠는 80 할부를 뽑을 수 있지만 고장나면 부품값이 엄청나거든. 그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야.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벤츠를 샀네? 아래 것이? 뭐요? 올라갈 때는 모방이야. 모방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상층이 봤을 때는 뭐요 이거? 아래 것이 벤츠 샀어? 재수없어. 야 벤츠 갖다 버려. 더 비싼 거. 뭐 예를 들면 마이바 이런 거 한 대 10억짜리. 이 마이바는 넘사벽이잖아.
마이바흐 사고, 아니 슈퍼카 사고,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막 보호적인 명사들 있잖아요. 벤츠랑 이거랑 아니면 테슬라, 롤스, 롤스, 아니 벤틀리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좀 거시기하니? 그래서 벤츠가 강남 가면은 강남 소나타라고 불려. 대낮 소나타 다 벤츠 끌고 다녀가지고 거기서 튀려면 좀 더 이제 그런 거 타고 이제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고 하는 거지. 소나타. 아빠도 벤츠 타는데. 아 그러시냐? 네. 회사에서 그 운영 그거 해준대요. 좋은 회사네. 쌤은 소나타. 애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니까 이거 상대층은 다시 다른 계층과의 차이. 다른 계층, 아래 계층이지. 하위층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비로 이동한다. 더 비싼 거 산다라는 얘기야. 어디 이동하냐? 더 비싼 걸로 산다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걸로. 고급 브랜드의 가구, 현대 제품, 외제 승용차, 최고급 해외여행 이런 것들, 크루즈 여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들은 누구야? 요런 사람들. 모방으로 기분 나빴던 상류층, 최상류층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여행까지 나오잖아. 상위 1%. 아니야, 0.001% 아니야? 0.001%인가? 한 번 가는데 천억 막 2천억 들잖아. 네. 훈련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가잖아. 간 사람 있잖아. 네. 소형 부적 간 사람이 있어. 지금 올해인가에 갔어. 두세 명 갔어. 제프 베이소스 그 사람과 같이 갔대요. 그래? 네. 부럽기는 하다. 우주. 우주. 창백한 푸른 지구를 라이브 눈으로 보면 얼마나 느낌이 거시기 할까. 무서울 것 같은데. 돈은 뭐 엄청 많으니까 그 양반들이 뭐 천억이야 뭐 그냥 뭐 껌이지 뭐. 계산이 몇백조인데. 자, 그 다음에 유행. 유행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소멸한다. 그래. 애초에 유행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개성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유행이라는 것이 하여튼 지금 패션 유행은 뭘까? 롱패딩? 아니 오버핏? 오버핏? 일부러 크게 입는 거. 그러니?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가방도 빅사이즈 가방 그것도 한때 있었잖아. 네. 사이에. 그지? 큰 거. 엄청 큰 거. 오버핏도 유행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옛날에 어그부츠. 너 도현아 너 어그부츠 쓴 적 없냐? 어그부츠? 못생긴 부츠? 어그리 부츠? 아니 어그부츠인데 그 외에 이거 이렇게 그 강아지 색깔로 여기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있잖아. 왜? 골든구스? 그 비싼 거야. 약간 그런. 다 어그부츠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렇지. 제 엄마가 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개성화인 거지. 근데 그것이 이제 인기를 끌면 그게 유행이 되는 거야. 이태원 같은 데는 유행이 빠르잖아. 이태원 같은 데는. 그런 데 가면 패션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유행을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대중 시민을 자극하여 대규모의 모방을 통해 획일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이것도 이제 유행이 처음에는 뭔가 좀 차별화하는 개성에서 비롯된 건데 어느 한 사람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테러리스트 같은 뭘 딱 하고 왔어. 비니 딱 쓰고 왔어. 비니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지 머리가 다듬하고 이렇게 있나 보지. 했더니 여러분 이거 멋있죠? 단돈 5,000원 딱 하면 비니 개성 있어 보인다. 그거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비니 썼어. 그건 개성이 아니지. 그건 몰 개성이지. 획일화인 거지. 그래서 개성화와 획일적인 모습을 획일화는 반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개성화가 유행인데 유행이 탔다는 개성인데 그것이 나중에 되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거는 몰 개성화라서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뭔가 다른 걸 만들었는데 유행을 타가지고 또 끊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어? 또 다시 뭐 만들어지겠지. 그래가지고 유행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불경기일 때는 빨간색 립스틱이 그렇게 유행을 한대. 왜 그런 건 모르겠어. 누가 설명하던데. 빨간색 립스틱이, 진한 빨간색이 엄청 불경기일 때는 유행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왜냐하면 빨간색 여러 색의 립스틱을 사면 돈 들잖아. 빨간색은 그거 하나로 거의 커버가 된대. 하나만 발라도 웬만한 옷을 다 받고, 입술이 같은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다른 거 살 필요 없이 빨간색 하나만으로 립스틱을 커버된다.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가지고 빨간색 립스틱이 겁나 잘 팔린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빨간색 립스틱이 매출 올라간다. 이런 것도 지표가 된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걔네들 다 지다 보고 빨간색이다 하면은 오씨 좀 무섭기도 하겠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당연히 때가 되면 유행의 수명은 다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싹 없어져. 신기하게도. 왜냐면 사람들이 뭐야 쟤도 어그부츠 신었어? 아 쪽팔려. 아씨 안 신어. 이럴 수 있거든. 그때 되면 유행이 끝나는 거야. 사람 심리라는 것은 묘하게 그런 게 있지.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서 유행이 겁내 빨라. 유행이 아닌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 그래서 오히려 유행 타지 않고 자기만의 패션 코드에 맞춰가지고 입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것도 있지. 남자들은 별로 패션 맞추기가 어려워. 별로 없어. 그냥 뭐 시계 아니면은 뭐 타이 정도. 왜냐면 저 옷이야 뭐 정장 상의 아니고 셔츠야 뭐 하얀색이나 아니면 뭐 화이트 톤 아니면 뭐 핑크색 뭐 그런 것도 되는 거니까 별로 없죠. 타이 아니 넥타이 핀 이런 걸로 뭐 없어. 구두 벨트? 그렇지 벨트도 될 수 있지. 돈이 별로 안 들어 남자는. 지갑 별로 오픈되는 건 아니잖아. 명함 이런 걸 명함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지. 여성은 패션에 그러니까 헤어에서부터 메이크업 이거 옷이 엄청 많잖아. 원피스에 투피스에 뭐 엄청 블라우스에 뭐 알지도 못하겠어. 바지 있니 치마 있니 그런 것들 그지 도윤아. 돈 엄청 깨지겠네. 아니 저는 근데 추리닝밖에 안 입는데. 지금이야 그렇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 대학생 되면 남친 하게 될 거 아니야? 아니 출입 댕기게? 설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꾸미겠지 너. 여자인데 안 꾸미겠니? 안경도 패션 아이템이지. 요새는 안경도 굉장히 개성 있게. 쌤도 안경 할 때 됐는데 바꿀게. 안경 됐어. 쓰지. 여행 갈 때 맨날 선글라스 끼고. 눈이 안 좋으니까 선글라스를 마음대로 끼기 좀 어려워. 도수를 맞춰야 되니까. 눈이 좋으면 어떤 개성적인 것도 하면 되는데 싸고 좋은 거 많잖아. 근데 눈이 안 좋으면 도수를 맞춰야 돼가지고 어렵더라고. 엄마는 그 안경이 있는데 딱 너무 밝아지면 그러면 저절로 선글라스 바꿔주는 거 아니야? 고기능성 엄청 비싸. 야, 실내에서는 하얀색, 밖에 나가면 약간의 들어가는 거 좋지. 비싸지. 비싸요? 그럼 다 돈이지. 자, 현대의 생산 체계는 시장의 확대를 위해 차별화, 모방의 바탕으로 유행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자본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다. 소비자들은 호갱이 된다. 이런 소리야 이게. 이런 시스템이. 소비가 뭐야? 소비가 물건을 팔아먹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필요 없는데도 이상한 욕망을 자극해. 건드려. 그러면 에이씨 질러버려. 지름신 장룡. 지름신 강림. 되는 거 아니겠어? 최근에 지름신 때문에 물건 사 먹어 있어. 도현이. 지름신 오졌다. 질러버렸다. 뭐 있어? 없는데요. 없어. 없을 수 있지. 너는? 요즘에 서점 갔을 때 어. 뭐 시리즈별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어. 되게 이거 딱 집에 있었으면 멋질 텐데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서. 그래. 책이 딱 이렇게 질리진 한 않았구나. 권만 있으면 좀 그렇고 그래.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빠한테 다 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하나씩 사라고. 왜냐면 다산 안 다 믿어. 사면 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차에 꽂히면 차는 진짜 꾸미기 나름이거든. 돈 수억 깨져.
책값보다 더 많이 들어. 차 뭐 키 튜닝까지 들어가잖아. 장난 아니야. 선생님 그래서 최소한에 최소한. 골프채. 골프는 막 그냥 골프채 장난 아니지. 막 아이언부터 막 이제 드라이버 샷 엄청 많지. 브랜드도 천차만별이야. 이제 탁구에 꽂히고 달리기에 꽂히고 달리기 신발, 옷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본만 하려고 가성비 좋은 것만 하려고 질리면은 끝이 없어요. 자, 유행 체계를 이용한다. 이용해서 뭐 돈 벌잖아. 우리 지갑 털어가는 거지. 판매 기술의 발전은 판매 기술의 발전이다. 마케팅. 요새는 구글 크롬 접속하잖아. 내가 뭘 검색하잖아. 크롬 검색하면 어느 사이트를 가든 옆에 광고가 떠. 그게 뜨더라고. 진짜 신기해. 그게 다 알고리즘에 있는 거잖아. 내가 요새 타이어 갈 때가 돼가지고 타이어를 검색하고 있다. 쿠팡 가든 뭐 ABC 타이어든 다 검색하고 있다. 거기 안 와봐. 타이어 뭐 대박 할인 또 그게. 그러면 클릭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유튜브 보다가 그 딱 옛날에 봤던 비디오가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딱 훑어보니까 갑자기 그 비디오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기하다고. 판매 기술 발전, 마케팅. 요새 AI 때문에 더 많이. 휴대폰 때문에 빅데이터 생산하잖아. 몇 시에 뭘 검색했는지, 몇 개를 들어갔는지, 잠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결제를 언제 했는지, 담아놓고 바로 했는지, 몇 시간 뒤에 했는지 따라서 관심도 호감도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다 해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딱 뿌려주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이 너무 혀를 내둘러 진짜. 이런 유행 소비를 진작시키고 많이 지갑을 털어가고 비판적으로 보면 털어가고 쇼핑몰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비 순례의 장이 되었고 그냥 쓱한 검색해봐가지고 대박 특가 나오면 사는 거야. 광고는 대중에게 신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유행 체계의 지배력은 현대의 소비가 점차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표상하는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한다. 아이폰을 사면 있어 보이잖아. 아이폰 자체의 기능은 안드로이드랑 별 차이 없어. 핸드폰 전화만 잘 걸리고 인터넷 잘 되면 되지 뭐. 카톡만 잘 되면 되지 뭐. 특별한 기능 있나? 요새는 뭐 이제 뭐 전자배경도 많이 하긴 하지만 대부분 된단 말이야. 아이폰 자체보다는 아이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로 다 그런 게 훨씬 그렇죠. 클라우딩은 그런 것들도 기술이 있긴 하지. 근데 아이폰 자체를 딱 꺼내놨잖아? 오, 이런 게 있어. 갑자기 뭘 명품을 딱 이렇게 쓱 하면 이 사람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앉아가지고 쓱 탁 꺼내놓잖아, 핸드폰을. 그런 거 없니, 너네는? 핸드폰 꺼내놓잖아? 좋아 보이는 거, 신상. 확실한 걸 바로 해가지고 왔다. 야, 좋아 보이냐? 야, 뭐가 다르냐? 야, 만지지 마. 손 탄단 말이야. 야, 이거 봤지? 접히는 거 봤지? 폴더블 폰이 유행이잖아? 접히는 거 봤지? 야, 그거 진짜 안 부러지냐? 한번 해봐도 돼? 해봐도 돼? 야, 이 새끼야, 그 건드려 부러져, 야, 이씨! 이런 것도 있어. 친구 중에서 그거 있는 거 있어요. 신기하네. 다 한 번씩 만져봐. 그러니까! 그럼 걔가 얼마나 포스트 하면서도 야, 한 번만 해? 벌써 네가 그 10만 번 할 수 있는데 네가 벌써 한 번 까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한다라는 그런 의미야. 정상적인 소비가 아니고 합리적인 소비가 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비교 사이트 다나와를 검색해라. 검색해가지고 정말 상가. 바가지가 엄청 세거든. 진짜 같은 쿠팡인데도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달라. 맞아요. 달라. 진짜 이상해. 그게 이제 개인이 올라가가지고 한 6,000원 차이가 나는 거. 맞아. 진짜 차이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래서 발품 파는 만큼 절약할 수 있고 호갱이 안 될 수 있다네. 자, 정체성과 소비의 메커니즘에 대한 글을 같이 따져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배경 지식을 확대해가면서 글을 읽으면 어떤 문제가 바꿀 수 있다 해서 문제를 풀고 교인님 문제 숙제하셨나요? 아직 못했죠? 교인님 문제에 대한 질문은 이따가 지우는 시간 할게요.
29쪽에 있는 그 백인식 이런 글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령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화가 전파되는 방식에 대한 글을 또 한번 따져가 보겠습니다. 숙제를 해요 그러면. 아마도요? 책에다가 하세요. 원래 책, 집에 있는 그 책에다가. 이거 다 그냥 모르게 적을게요. 여기. 굿. 문화가 전파되는 방식이다. 문화가 전파된다. 상상하기 좀 어렵죠. 아니 젓가락 문화가 젓가락질 문화가 전파된다는 건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K-팝 장난 아니잖아요. K-드라마, K-영화, K-무비 장난 아니잖아요. K-의료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들었는데 예전에 이런 멘트가 유행했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지.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걸 침 뱉고 돌아다니면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멘트에 속 들어가고 선진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뀌었대 인식이 많이. 너네는 MZ세대여가지고 더 빠르게 유행에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 올라갔다. 세계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달려보기 시작했다. 반에서 정치 얘기하는데 너무 그래? 투표를 잘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에 꽂히고 민주주의 전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투표 언제 하나요, 여러분들? 잠깐만. 4월 달쯤. 니네가 투표를 못 하잖아. 지금 투표가 없잖아. 지금 니네가 아빠한테 잠깐만 2020 내년에 대선이랑 지선이 있어. 지방선거가 있고. 시장 뽑는 사람 뽑고 내년이라 할 때 2022년이에요 지금. 2022년이지. 아. 그렇지 2년 있고 몇 개월 뒤에. 그리고 2024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아, 네. 니는 못 뽑으면 안 되지. 못 뽑았어. 18살로 18살 바뀌잖아. 아니에요? 니네 지금 니네 만 15세 아니야? 저만 14세인데. 아직 그럼 4년이면은 대선 다음 대선 뽑을 수 있겠다. 2024년이면 아 2024년 되면 2024년이면 만 17세. 네, 그 정도. 안 돼, 안 돼. 저희 18살 돼요. 근데 생일이 지나니? 만 17세일걸요? 안 돼. 생일 지나도 저 만 10월 17세. 생일이다. 생일이 지나고 만 18세가 돼. 네, 10월 생이라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너네가 난 될 것 같은데. 그래? 2027년 2027년 당연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뭐 해야죠. 대통령 선거에서. 느낌이 좀 주권자로서의 순수한 주권 행사하는 걸로 느낌이 좀 다를 거야. 아빠가 물어보지도 않더라도 그 정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쫙 말해요. 그래서 관심 되게 많더라고요. 아버지랑 쌤이랑 대화하면 잘 되겠구나. 잘할것 같아요. 응? 책 많이 읽거든요. 그래. 인류는 그런 문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을 때는 저기 실크 로드라든가 씨 로드를 보면 그 낙타를 타고 그 무슨 대상인이라고 했잖아. 뭐 유럽에서의 뭐 하고 중국에서의 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럴 때 중간 거점 지역, 교류 지역에서는 문화가 섞이니까 그런 데가 이제 중앙아시아라든가 그런 데 서남아시아 그런 쪽이잖아. 거기에 문화가 이제 가는 거야. 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잖아. 그런 것들. 돈 되면 다 가잖아. 그런 데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나침반이라든가 화약, 비단 이런 것들이 서역으로 전해지고 유럽으로 가고. 유럽의 홍차가 들어와서 중국의 차 문화와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전파. 하나의 사례를 할 수 있겠지. 지금은 뭐 코로나 유행되는 거 봐. 장난 아니잖아. 그것도 전파랑 전파잖아. 장난 아니야. 엄청 빠르지. 자, 인류는 자연 환경에 순응하고 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만들어낸다. 문화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과정을 만든다. 그렇지. 농경 문화. 우리 한민족은 농경 문화가 있지요. 농경 문화.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짓는 거지. 밭농사도 짓고. 그렇지. 신화에서도 농경에 따라서 그 비가 오는 신도 있고
있고 햇빛 의심도 있고 그다음 농경 할 때 좋은 그 맞아. 그게 다 관련 있는 거거든. 자연 환경에 우리는 순응한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익히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준비하고.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에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동하는 것은 힘들어. 계절이 일정하지 않아서. 근데 유목민들은 저쪽 있잖아. 저 초원 그쪽이잖아. 거기는 물이 있어. 뭐가 있어. 유목할 수밖에 없어.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 만들어내고 자연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산 깎고, 뭘 만들고, 발 만들고 막.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역과 지역 교류하는 동안 문화는 넓게 퍼져간다. 그렇게 문화는 각기 다른 시 공간을 따라서 마치 생명체처럼 이동하면서 바뀌어 간다. 그렇지. 문화라는 것. 퍼져나간다. 그래. 문화가 전파되는 방식은 전염병성 유사제만 이거는 빗대어서 표현한 유추 빗대어는 유사한 점이 많다. 유추 혹은 비교 공통점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전염병 확산이다. 코로나. 그럼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 인플루엔자, 독감,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 중도호흡기 중 메르스, 이런 거. 그런 게 다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감기는 지금 감기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야. 독감 아니에요? 인플루엔자 독감 아니에요? 비슷해. 감기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야. 감기도 약한 종류가 다르지. 변이가 많지. 퍼지듯 문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사람들, 지리적으로 인접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많이 가봤지. 가까이 접한 사람들에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염, 팽창, 전파라고 한다. 동그라미 하나. 전염, 팽창, 전파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퍼져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반드시 그것이 발생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유의점이 있지. 계층, 팽창, 전파라는 것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거고, 지리적인 접근성과 상관없이야. 이런 데 밑줄 그어주고, 일련의 순서나 위계질서, 계층성을 통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순서, 위계질서, 계층성을 통해 문화가 퍼지는 것이다. 상류에서 하류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중심에서 주변부로 확산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 사례, 희귀한 외래 문물이나 상층의 고급 문화가 전래되는 경우에는 대개 계층 팽창 전파가 나타난다. 사례로 영국의 홍차가 수입되었다. 홍차는 인도, 중국 뭐 그런 거거든. 인도가 많이 왔지. 수입되었을 때 선택적으로 런던의 귀족들이 먼저 수용한 뒤 점차 서민들에게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 아메리카노 커피가 일제강점기 때 근대화 때 들어왔거든. 그래서 커피를 코히 검은 단물 이랬었어. 코히 커피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코히 그래서 커피를 발음 못해가지고 코히 이랬대. 한국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당시에 1800년대 90년대 맥주 생맥주 비어는 삐루 그때 그 근대 소설을 보면은 삐루 이런 말 나와. 삐루 코히 한잔하러 갈까? 이런 것들. 그럼 술이라고 안 했어요? 술하고 다르게 그냥 당시에 술은 뭐 막걸리, 증류주 이런 거였지. 있는 척 하려고 지식인들이 중저학부서 지식인들이 우리 다방 가서 삐루나 한잔할까? 이렇게 가는 거지. 있어 보이려고. 상류층들이 나중에는 점차 서민들까지 퍼져나가고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맥주 먹으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지 이렇게 놀리고 막 그랬어. 돈 많냐? 무슨 맥주냐? 소주나 사자. 소주나 마시자. 소주는 당시 1,000원, 한 병에 1,000원. 더 샀어요? 어? 더 샀어요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도 소주는 1,500원쯤 하거든. 그래요? 근데 맥주는 2,000원, 3,000원. 맥주가 보통 한 1.5배 더 비쌌었어. 그러니까 맥주는 또 이제 알코올 도수도 또 낮고 덜 취하고 배만 부르고 그러니까 술이 아니다. 한 15도 이상 20도 되는 소주가 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깡소주는 좀 그렇고 새우깡, 양파링 딱 놓고 앉아 한잔해. 인생이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민주주의, 독재 어쩌고 오늘 밤새 술 마시고 속이 얼마나 시려. 다음날 아침 쟤네들 안주도 안 먹고 더 하고 막 그래도 막 멀쩡하게 하면 쏙 들어가서 교수님 하고 막 또 술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대학은 그렇게 안 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근데 아버지도 아마 대학 때 쌤처럼 그렇게 술 마시고 막. 아빠는 미국의 대학에서 아 그래? 그거 안 했겠다. 우리는 막 술 마셨을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막 지나가는 불러 야 한잔해. 예술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막 그랬지. 나는 지금은 못해 그렇게. 아 미국에서 그거 뭐지? 이런 통으로 술이 있어서 맥주가 있어서 그거를 이 파이프 같은 걸로 입에 담아서 이렇게 역시 통이 크고. 사람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마시대. 우리는 다 잘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고 너네들은 서양 애들은 혼자 마시는 게 있어가지고 좀 다르지. 앉아서 안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서서? 마시는 거예요. 아 사교적으로 이렇게. 네. 우리 다 술도 앉아서 먹었잖아. 앉아서 먹고 한 잔씩 마시고. 근데 옛날에는 술이 귀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였거든. 가운데다 동이 하나 놓고 한 잔 떠가지고 나눠주고 마시고. 담배는 옛날에 지금도 어른 앞에 담배 피면 좀 그렇잖아. 문화가 있잖아. 그런 문화가. 완전 손이 가리고 막 이렇게 피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담배는 안 그랬어. 담배는 니네들도 담배 피고 그랬었어. 담배는 남자들의 필수품이었고 지금 니네들 담배 막 펴. 어른 앞에 막 펴. 아저씨 아빠 담배 한 대 꼬실리죠?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어 담배 한 대 꼬실리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담배 쌈지. 그런 담배는 원래는 아니고 비싸니까. 그럼 지금은 담배는 아니고 짧은 공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담배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하는 거야. 옛날에는 담배는 그렇게 내외 없이 격이 없이 피는 거였어. 그렇지만 술은 안 그랬어. 술은 무조건 막 무릎 꿇고 돌려서 마시는 거 아무나 따라 그냥 막 뒷사람이 날아가는 거였지. 이상하게 그랬어. 술 들기해서 그런 거야. 스파이스 정도가 그거 하는 거예요. 어? 더 많았어요? 담배가? 술보다? 그렇지. 술은 항상 모자랐어. 술은 곡식으로 만드는 거라서. 밥 만들 때 쌀도 없는데 무슨 술이냐 해서 술이 귀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 철저히 따져가지고 했대. 신기하지? 다 책을 읽고 얻은 지식인이라. 책을 읽어라. 자. 그래서 여기 위에 거 무슨 전파야? 계층, 팽창 전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위치 전파는 뭐냐? 인간 집단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자신들이 가진 문화를 새로운 거주지에 이식한다, 심어버리는 거야. 특히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여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해서 부엌 살림할 때 나름대로 부엌 살림을 하는 방법이 새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친정 엄마한테 음식을 만드는 거, 부엌 세간살리 정리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배워온 다음에 시댁 식구 와가지고 며느리가 통제하는 거지. 바꿔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엌 문화라는 게 있어. 그러면 시댁의 부엌 문화와 친정의 부엌 문화가 충돌하는 거야. 그런 데서 여기서 이제 현명하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조화 이런 게 맞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이제 막 친정에서 배운 대로 막 한다고 하면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하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 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원숭이의 피를 특별한 약물로 이용하는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염되면서 그러니까 뭐 피를 약물로 이용한다, 먹는다는 거지.
그럼 피에 있는 그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상한 세균들도 왜냐면 아프리카는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워낙 큰 대륙이기 때문에 사하라 이남과 이유가 완전 다르잖아. 열대 지역에 다양한 그 풍토병 바이러스거든. 그게 풍토 바이러스가 야생 원숭이의 피에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안 죽어. 공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인간이 오면 이게 원숭이 피를 먹는 구조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괜찮아 살아. 근데 이거를 다른 데 가가지고 야 이거 특효약이야. 나 봐봐 안 죽잖아. 먹어. 다 죽어. 그래가지고 그 남아메리카를 정복했던 그 스페인의 걔 누구야 피사로 중령인가 걔네들이 총 가지고 100몇 명 가지고 저기 아즈텍 잉카를 멸망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총이라는 것도 있지만 천연두 서양 애들이 갖고 온 병들을 다 죽어버렸던 거야. 그런 것들도 있어. 동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영국은 한 도시였는데 거기 안에서 있는 동물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도 거기 많이 모여 있고 그때는 훨씬 더 전염이 잘 돼서 맞아. 그 미국 갔을 때 완전 싹 다 죽었고. 맞아. 그런 것들이 있지. 자,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기면서 퍼져나온 거야. 에이즈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마찬가지고. 중남부 아프리카를 방문한 유럽인과 콩고, 중남부 아프리카, 유럽인, 지역이 다르잖아. 콩고는 이제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데야. IT는 저기 무슨 제도인데 멕시코 옆에 있는 거기야. 바하마에 있는 그런 데야. IT가 서인도 제도라고 하지. 감염되어 자국으로 돌아가는 뒤부터 이 병은 여러 대륙 에이즈는 퍼지기 시작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어가지고 면역이 안 되는 거야. 약한 바이러스 들어와도 우리 항체를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감기만 걸려도 그냥 죽는 거지. 바이러스를 못 막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 또 이제 물란한 성관계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있지. 혈액이나 그런 정액 이런 걸로 타액 이런 걸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때 지금은 에이즈는 초기에 발견되어 관리만 잘하면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지금은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한 알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래가지고 글리백이라 지금 있는데. 더 싼 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 다 돈이니까 그런 거. 제약 돈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에이즈 멈춰야 하고 코로나 돈 되니까. 네. 자, 유럽의 크리스교 문화, 기독교 문화지? 세계 각지에 파견된 선교사, 곧 원주민 간의 접촉, 통해 제이치 전파가 이루어져 갔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저기 브라질 열대 우림에 교회가 있잖아. 그분들이 전혀 빨가벗고 기독교를 믿어. 되게 신기한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제 문화를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항상 기독교가 먼저 가서 대충 길을 터놓고 그냥 군대 가자마자 정복을 해버려. 그리고 노예가 만들고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카톨릭이 그랬고 카톨릭은 그래도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성찰 많이 했고 지금은 개신교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당 가면 좀 재미가 없고 교회 가면 재미가 있어.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 찬송 부르고 막 신나잖아. 율동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맞고. 근데 좀 그렇지. 자, 이처럼 문화는 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이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되기 마련인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이 압축되면서 시공간이 거의 이제 없어졌지. 리얼타임으로 다 전 세계 방송해버리잖아. 되면서 전 세계 각지의 문화를 클릭 한 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획기적인 통신 기술의 발달, 줌 이런 것들 있잖아. 줌 이런 것들도 장난 아니지. 새로운 차원의 공간 혁명이 이루어지고
메타버스. 이거 맞지? 메타 이거 표시하니? 그냥 합쳐주실 거지. 그럼 합성하자는 게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 맞잖아. 대한 세상, 대한 우주 이런 거거든. 이제 최근 한 2년 안에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학원이 없어서도 내가 메타버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허니쌤 해보고 계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다 VR로 해야 돼서 그거 헤드셋 끼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진짜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되면 전 세계에 한국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선생님 되고 싶어. 우리 국어는 오프라인 하는 게 또 재미가 또 있어요. 메타버스는 또 이제 가상이랑 좀 실감이 떨어지긴 하고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기술 발전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되겠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못 접근하는 걸 더 많이 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 한국에서는 뭐 근데 영어 그런 원어민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수업이라는 것도 충분히 다른 형식의 수업이 10년 이내에 될 것 같아서 쌤이 고민하고 있어. 계속 강사를 해야 되나? 너희들은 어떠냐? 10년 후면 학교 안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겠구나. 회사에 가겠구나. 회사를 딱 메타버스로 가는 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재밌게 살 것이냐를 고민 많이 하거라. 재미가 있어야 돼. 하루를 살더라도. 의무하면 하는 것보다 재미가 있어야 돼. 쌤이 가르치면 재밌지. 그냥 재미를 느끼거든. 내가 아는 게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게. 이건 이런 거지. 어떠냐? 토론하고 막 의견 나눠갖고. 자, 인지 부조화 이론 되게 이런 어떤 심리와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심리 관련된 인간의 어떤 그런 실험이 엄청 많아. 책이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든가 되게 많거든. 읽으면 좀 반성을 하게 돼. 나도 그랬었는데. 되게 합리적이라고 열려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막상 그런 케이스 사례 읽으면 나도 그랬었네. 그런 인지 부조화 이론 보겠습니다. 부조화? 조화가 아니다. 부조화라는 말은 조화롭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보겠습니다. 페스팅거의 심리 실험이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 학생들은 뛰어난 학생들이잖아. 스탠퍼드, 아이브리그 맞지? 그치? 뛰어난 학생들이야.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어. 인력 낭비였던 거지. 일부러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재미있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대가가 있었어. 한 그룹은 $20, 한 그룹은 $1. 요거는 서로 모르는 거였어. 1달러라는 걸 $20는 몰랐어. 서로 몰랐어. 그러니까 $1 받았는데 $1 내가 거짓말을 해야 돼? 아니면 $20 받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대가로 $20? 이러면 내가 판단을 내렸다는 거지. 보려고 이제. 얼른 생각해보면 $20를 받은 학생들이 실험에 대해 긍정적. $20 받았는데 거짓말 해줘야지. 야, $1 가지고 내 양심을 팔아? 야, 씨, 안 해! 진실을 말씀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 생각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실험이 재미있었다. 과학적인 의미를 또 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1 받은 학생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와, 왜 그랬을까? 처음에 이제 글을 시작할 때 이론이 아직 안 나왔잖아. 타이틀이 안 나왔잖아. 타이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험 하나 주면 흥미를 이끌어내서 관심도를 유발시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 부조화 이런 타이틀이 나온다는 거지. 어째서 결과가 나왔을까?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했어. 인지 부조화 이론의 개념 뭐냐?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 간의 불일치 혹은 부조화 상태가
발생하면 불편함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나 행동을 바꾼다. 이 개념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기억해주면 좋아.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 나의 신념, 태도, 행동 간의 불일치. 여기 이제 보면 1달러를 받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신념이 있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불일치로운 부조화 상태가 발생하지. 그럼 불편해. 거짓말해야 한다는 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1달러, 2달러 상관없이.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나 행동을 바꾼다. 거짓말을 나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때는 필요하다고 바꿔버리는 거야. 현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나를 바꾸는 거야. 되게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유연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을 달리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이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이 뭔가 좀 불합리한 상황에서 내 생각을 바꾸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거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바꿔야 그럼 마음 편하잖아.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나는 얘라고 말한 내 심정인데 아니오 말할 것 같으면은 왕따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고 욕처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지 좀 무시무시한 거지. 이게 위험한 것이고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이게 부정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태도나 행동을 바꾼다. 개인의 그래도 오랫동안 간직하던 신념을 바꾸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야. 그런 걸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명문 스탠퍼드 대학 학생으로 단돈 1달러를 받고 지루한 이만한 실험을 재밌다고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인지부조화를 겪은 학생들은 실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재미있었고 보람도 있는 쪽을 택했다. 요게 이거를 바꾼 거지. 바꾼 게 이런 거지.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자신의 신념은 유지가 된 거잖아. 안 바꾼 거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인지부조화 이론이 이런 것이구나.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되게 부정적이라는 거라니까. 인지부조화했다는 선택은 신념을 바꾸는 건 부정적이라는 거야. 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어떻게든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믿으려 애쓰거나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말도 있어. 확증 편향. 확증 편향. 이거는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까지 알아내야 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내가 이거 찍었잖아? 아무리 반대 사례가 증거로 나오더라도 안 믿어. 주장했던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이것 때문에 사람 죽어.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야, 이게. 빨갱이로 봐, 이런 거야. 빨갱이 이론이. 저 새끼는 빨갱이냐? 자식도 빨갱이냐? 그런 게 어딨어. 스페인에서 그 미국에 금 있다고 진짜 없었는데 금 살려고 사람들 다 죽는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인류 역사에 오면 엄청 많잖아. 유대인이 왜 잘못이야? 유대인 아무 잘못 없잖아. 근데 독일인들은 사고치고 막 이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일본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독을 풀었다. 해가지고 그 사회 혼란의 책임을 조선 사람이 돌려가지고 조선 사람들 7,000명이가 죽었잖아. 대낮에 칼로 찔러 죽이고 깜짝이야 죽였어. 왜냐면 빡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만 보면
친구인데도 잡아 죽이는 거야. 분풀이. 막 사실 보면은 상상할 수가 없어. 끔찍하고. 확증편에.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론보다 부조리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야. 자기를 둘러싼 여러 정보를 놓고 거리를 두고 플러스가 대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내가 안에 있으면 편견이 생겨가지고 졸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잘해야 돼. 빡쳐도 호흡을 잘 하고 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숫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그래. 언제까지 하게 된 약속을 해. 지켜. 이렇게 해서 많이 팍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가 어렵습니다. 끝났나요? 아니면 좀 더? 그렇다면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 중 무엇을 바꿀까? 태도를 바꾼다. 왜냐하면 행동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바꾸는 건 쉽다. 마음을 바꾸는 거야. 행동 바꾸기는 어렵잖아. 바꾸기도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태도에 맞게 행동을 바꾸거나 부조화를 견디며 살아가. 요게 되게 대단한 거야. 요게 대단한 거야. 쉬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아니오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했거든. 이해하면 욕먹으면 사는 거야. 얼마나 그게 힘들어. 역사에 만들어지는 사람들. 그렇지. 그런 사람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지. 계란으로 가해치기다. 원어들을 정맞는다. 그냥 짜져 있어라. 죽는 게 살아라.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요. 그게 맞는데 인지부조화 이론의 사례는 우리 삶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다소 줏대없어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처지, 상황에 맞게 태도를 고치며 살아간다.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야. 바꿀 만한 상황에서 안 바꾸는 것도 문제인 거야. 근데 바꾸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바꾼다.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건 환경과 개인이 처한 상황, 개인의 신념의 정도, 강도를 따져가면서 봐야 되겠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론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여기까지 읽을 수 있겠구나. 철학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때에는 인문 과목, 역사, 철학, 문학이 인문이에요. 문학은 뭐 시나 소설을 공부할 거니까 됐고, 문학, 역사, 철학을 많이 공부하죠. 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 힘들어하죠? 역사를 많이 봐야 돼요. 역사를 왜 공부하냐? 옛날 거를 왜 공부해? 역사를 잃은 적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삶의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한다. 분노를 내일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의 친일의 역사, 민족 반역의 역사.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나 팔고 나를 팔아먹어도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의 어떤 그런 의식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전선언 해야 되죠. 왜 반대합니까? 도대체. 종전선언 돼야 북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행복이도 없고
외국에 투자도 많이 오고 돈도 많이 벌고 경제성도 좋고 대학 등록금도 공짜고 얼마나 좋습니까? 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합리적 객관적인 눈을 쓰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글을 읽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신문 읽기도 그래요. 신문이라는 것은 그 신문사의 논조가 반영되어 있어요. 진보, 중도, 극우, 보수 이런 쪽으로. 선생님이 웬만큼 그래도 글에서 정치색을 좀 배제하고 객관적 팩트나 어떤 합리적 의견 위주로 선생님이 고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성과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게끔. 근데 그렇지 않은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다 옳으냐? 아니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의견이고 어떤 게 허구냐? 거짓말이냐? 거짓이냐? 페이크 뉴스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를 계속 현혹하고 선동하고 우리 지옥의 화살촉. 화살촉. 그래서 다 그건 거잖아. 사람 막 신상 털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걸 믿고 확증편에 빠져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서나 그게 진실인 양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거는 범해서는 안 돼요. 미디어 비평 굉장히 중요한데 비판적인 사고력이라는 것은 이게 진실일까? 근거는 뭐지? 거짓이라면 근거는 뭘까? 항상 이렇게 따져보는 수업. 그래서 쌤이 요새 공부하고 있는 그 독일의 어떤 그런 교육에서는 독일 교육은 비판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해 교육이고 이해라는 건 뭐냐면 정보가 있어 외워 이해 이게 끝이야. 이 정보가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은 하지 마. 그냥 외워 이해한 거를 푸는 거 나오는 거야. 따지는 이게 정말 올바른지 그걸 따지는 수업은 없어. 독일은 비판 교육이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는 나치 히틀러가 시대 오지 않게끔 비판해야 되는 거거든. 무편적인 생각은 아니거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건 이유가 뭐냐면 그 선택지에서도 OX를 표시하라는 이유가 바로 따져가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진짜 뭐라? 정말 맞아? 아니야? 이런 걸 항상 따지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인 사고력.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퍼스트 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스토아파가 모든 일과 사건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주장과는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이걸 잡으면 돼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연결, 스토아파는 세모, 플라톤 세모 이렇게 연결 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는 얘는 결정론, 얘는 자유의지. 그런데 서로가 서로 대조적이다. 이렇게.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견해는 쾌락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쾌락주의를 표방이란 말은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네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쾌락주의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글의 핵심은 수학파의 설명이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럼 수학파는 왜 튀어나왔냐?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철학자니까 대주에 의해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드러낸 것이다. 이해가 되셔요? 이 문단.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쾌락을 본성적으로란 말에 주목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그는 인간은 쾌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루며 쾌락에 의해 인간의 삶이 조종된다. 이 문장 여러분. 쾌락에 의해 인간의 삶이 조종된다. 쾌락을 얻기 위한 거라면 인간이 그런 삶을 살고 쾌락을 얻지 못해? 그럼 안 한다.
컨트롤한다는 얘기지. 이거 해. 왜? 쾌락을 주잖아. 알았어. 이건 하지 마. 왜? 쾌락 안 주잖아. 알았어. 이런 쾌락이 인간의 본성을 컨트롤한다, 조종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쾌락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선, 유일한 선이다. 선. 이거야. 착할 선, 옳을 선자. 지고지순한 가치, 넘버원 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 착하다는 뜻이야. kind. 근데 이때에서는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쾌락의 반대, 고통은 유일한 악. 고통을 줘? 안 돼. 하지 마. 그러나 그가 추구한 쾌락은 그 쾌락이 아직까지 쾌락이 중요한데 쾌락이 뭐란 쾌락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마약을 하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런 쾌락이 온다고 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어. 술을 마시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힘이 있고 막 그런 것들? 아니면 뭐랄까? 뭐가 있을까? 연인과의 어떤 키스? 이런 것들? 그런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반당했다. 에피쿠로스한테.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야 에피쿠로스 쾌락이 최고라고 그랬어. 쾌락! 알고 봤더니 그런 쾌락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절제를 통한 쾌락이었어. 이럴 수가. 반대네요. 정반대의 쾌락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왜 스님들이 열반에 이르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삼매에 드는 것도 하거든. 이제 참선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대. 못하잖아 우리는. 근데 이런 건 있지.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하니? 안 하니? 드라마 유튜브 보니? 유튜브를 그냥 즐기는 거를 2시간 보던 거를 꼭 절제 딱 끊어서 1시간으로 줄였어. 그 1시간을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했어. 그럼 마음속에 그래 내가 보고 싶어 꼭 참고 1시간 동안 또 다른 일을 했다. 기분 좋다. 뿌듯하다. 이런 보람을 느끼잖아. 그런 것들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인 거야. 그런 데서 오는 쾌락, 즐거움. 절제한 데서 오는 쾌락, 어떠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가 추구하는 쾌락은 뭐야? 뭐지? 물론 나오지만 항상 읽을 때 예측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야.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 강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지는 마. 그 강조하는 행복은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니고 오히려 고통의 제거를 통해서 개선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그러니까 고통이 악이잖아. 악을 제거하면 그게 쾌락이 된다는 거지. 행복한다는 거야. 에피쿠로스는 최고의 쾌락을 모든 고통이 제거될 때에 도달되는 것이다. 모든 고통이 제거될 때에 도달되는 것이다. 부처님을 예를 들면, 스님 예를 들면, 스님이 되는 이유는 인간은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 빠질까 그랬어. 태어나면 순간부터 고통인 거야. 병 걸릴 수 있지, 늙을 수 있지, 외로워질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다 고통인 거야. 이런 고통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탈하는 거지. 수련하는 거야. 먹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만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우리의 최종의 컨트롤, 악마는 죽음이잖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두려울 수 있잖아. 근데 그래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행복이지 뭐야. 뭔가를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런 고통을 제거해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지. 뭔가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만 버려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쾌락 업계에서 술 마시고 돈 벌어 술 마시고 돈 벌어 약하고 막 그런 거라면 그런 것도 차이가 있지. 고통의 두제 없는 상태가 이상적인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란 컨디션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에피크로스의 현상을 소극적이다, 적극적이 아니야 이런 것들. 그 적극적이다, 그 틀에 다 틀리는 거야. 이런 키워드. 자, 그다음 어떤 고통은 잘 참고 견뎌내면 그렇지 수련을 하는 거잖아. 잠이라는 거, 먹는 식욕, 탐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 식욕 특히 식욕 절제 못하잖아. 절제 못할 수 있잖아. 그 완전히 그 DNA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 고통을 견뎌내면 몸이 건강해지잖아. 일단 가벼워지고 그런 것도 있지. 잠자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절제해야 되는 거잖아. 견뎌내면 이것이 이제 수련이야. 수련. 더 큰 쾌락이 주어질 수 있다. 반대로 눈앞에 단기적 쾌락, 육체적 쾌락에만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고통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 단 음식 먹기는 단기 좋다고 단 거를 막 먹고 나중에는 당뇨병 생겨요.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성인병 생겨요. 못 살아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 어떨까? 학생들이 당장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것 또한 그런 이유에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따라서 에피크로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할 때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성은 쾌락을 잘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쾌락을 추구할 때 이성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본능을 무시할 정도로 이성을 너무 중시하면 딱딱해지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성은 목적은 아니다. 어떻게 이성은 수단이다. 유일하고 항상 쾌락이다.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자로 불리지만 사실 혼란기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줄이고 절제하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다. 참된 쾌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인 덕인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세력 깊게 판단하고 신중한 쾌락을 추구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맞는 말이지. 돈이라는 것, 음식이라는 것, 옷이라는 것, 여러분, 차라는 것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급 차를 10대 가지면 10만큼의 쾌락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용어로. 햄버거를 한 개 먹을 때 효용이 1이라면 2개 먹을 때는 2가 돼야 되는데 3개 먹을 때는 2가 안 돼. 3이 안 돼요. 왜? 토해. 3개 먹으면 10개 먹어봐. 토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오히려 그 욕망을 줄이고 절제하는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돈 아껴가지고 애들 막 나눠주고 그럼 애들이 웃는 거 보면 그 쾌락은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인 거지. 그렇지, 전화를 해야 한다. 그 소리인 거지. 신유한 쾌락을 추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쾌락인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거의 없죠. 이런 에피크로스의 행복론은 욕망의 적극적인 충족을 통해서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욕망을 줄인다면 이게 욕망을 줄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욕망을 줄인다는 이 소리인 거예요. 살기 어렵고 먹기 힘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욕망을 줄여야 한다.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자, 에피쿠로스의 행복에 이르는 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절제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배웠으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실천을 성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문장이 있으면 적어도 괜찮아요. 뭐든 배우는 거지. 뭐든 배우고 깨닫고 사고하고 실천을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윤아, 우리 10시 15분에 좀 자.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잠깐만. 일단 다음 주에는 사회적인 나올 거니까 중복합시다. 42에서 53가지였는데 게임 이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65까지. 중복되는 거니까 65까지. 53쪽에서 몇 개 더 하는 거예요? 2개 더 하는 겁니다. 2개 더? 네. 2개가 3개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큼 이해하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오더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이제 한 전체 168쪽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되면 1월 달에는 문학 개념을 좀 들어갈 겁니다. 시문학 개념도 들어갈 겁니다. 문학 개념 들어가고 할 거고 또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이 있어요. 문법 우리가 정규 수업에서도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2월 달쯤에 할 거라서 관심이 좀 있으면 도윤아? 문법 특강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있어요. 문법 특강은. 문학이라네. 중등 과정이니까 중등 과정의 문법 특강을 웬만큼 다 소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방학을 아직 안 했죠? 2주 남았어요. 그래요. 이때 올 수 있어요? 네. 아, 다행이군. 저 못 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빠진 거를 보충할 겁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수학 학원이 6시 40분에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방학 때 문법을 투트랙으로 먼저 이걸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정규수 때 다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문제를 푸는 거를 쌤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 알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가면서 따지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능에 나올 수 있다. 내가 좀 더 실력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하게, 신중하게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한 10분 남았는데 문제 풀이하고 질문 쌤이 그거 할게요. 좀 이따가 좀 하고 있어? 문제 풀고 있어? 먹을까? 혜연아 알아들었지? 잘하고 있어?